안녕하세요. 더 배움 NCS 강사 이진호입니다. 의사소통 지난 1강 한번 보셨는가 모르겠습니다. 그 1강을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진행을 했었을 때 상당히 이제 짧은데도 불구하고 강의가 상당히 좀 빡빡하게 진행이 되었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2강부터 이제 남은 강의도 이제 상당히 좀 빡빡하게 진행이 될 텐데, 여러분들 그거 하나 꼭 명심을 해야 되는 게, 단락마다 여러분들 꼭 문제를 푸시고 강의를 이렇게 시청하는 것이 조금 더 쉽게 여러분들이 좀 공부를 하면서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2강 이번에 이제 전체 큰 틀은 주제 파악과 그 다음에 주제 추론이 되겠습니다. 주제 추론. 자, 여러분들 내용을 보시게 되면 우선 주제 파악과 추론이라는 것은 역시 이때부터 이제 잘 봐야 되는 게, 주어진 문제 조건이 무엇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계속 생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어진 문제 조건을 먼저 보고 난 뒤에 지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문맥적인 의미라든지 내용에 대한 추론을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자, 근데 이때 문제에 대한 조건을 보고 문제를 추론할 때 이때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 포인트는 무엇이냐라고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나름 가지고 있는 일관된 논리로 문제를 접근해야 된다는 것. 자, 그러면 지금 이번 단락에서 나오고 있는 1번에서 3번 문제를 바라보면서 한번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를 바라보니까 다음 글에 주제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주제 파악이 되겠습니다. 이 주제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글을 쓸 때 이 글쓴이의 중심 생각이 되는 것이고, 자, 그리고 이 글쓴이의 중심 생각이 통일성을 지니면서 일관된 관점으로 쭉 흐르고 있냐 없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2번의 문제 조건을 바라보니까 회사에서 직원들이 업무 평가를 실시한다라는 것은 주어진 지문에 나오고 있는 문제 조건을 바라보면서 2번 문제도 접근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 문제는 빈칸에 들어갈 단어가 되겠습니다. 이 단어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문맥적인 의미만 잘 추론만 하신다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지문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문을 바라보니까 어떤 연구자는 다양한 직업군의 직원들이 업무 평가에 대해 어떻게 인지하는지에 대해서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데, 업종에 관계없이 직원의 평가 과정에서 관리자들이 평가 이전에 그들의 정보 제공을 요청하고 그리고 그것을 과정 동안 사용을 한다고 나오고 있는데, 여기까지는 사실 큰 틀은 없습니다. 뭐 중요한 내용은 아니고, 지금부터 이제 포인트를 잘 잡으셔야 되는데, 평가를 위한 면접 동안, 그리고 빈칸이 나오고 있죠. 평가를 위한 면접 동안 어떤 빈칸이 나오고 있으면서 의사소통이 있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의사소통. 자, 그러면 뒤에 지금 의사소통이 있다라는 것은, 의사소통을 한다라는 것은 서로 일방이 아니라 쌍방향이 되는 것이거든요. 쌍방향. 자, 그렇기 때문에 상호 또는 쌍방 의사소통이 있을 때 직원이 평가에 이의를 제기할 기회가 있을 때, 즉 직원들이 위에 상사들에게 자신들의 의견을 이렇게 내비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을 때, 또는 그런 기회가 있을 때 직원들이 그 과정을 공정하다고 느낄 가능성이 더 많다라는 것이 되겠죠. 그러면 밑에 지금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위에 있는 윗선들과 서로 소통이 있을 때, 상호 의사소통이 있을 때 그런 기회를 얻는다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이번에는 반대로가 되겠습니다. 반대로 같은 경우는 역접이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들 지문을 통해 가지고 보실 때 역접이 나오면은, 역접 같은 경우는 사실 뭐 반대로라든지 또는 그러나라든지 또는 하지만 이런 접속어를 통해서 우리가 보통 나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접이 나오면은 여러분들 이런 뭐 세모라든지 나름의 어떤 표시를 꼭 하시면서 앞에 나오고 있는 관점과 뒤에 나오고 있는 관점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반대로 같은 경우는 위에와 밑에 부분이 지금 서로 관점이 다르다라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그러면은 이번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그러니까 쌍방향 또는 상호 의사소통이 아니라 일방적인 의사소통이 나올 수가 있는 것이겠죠. 자, 그래서 평가 과정에서 관리자의 평가만으로 이루어졌을 때, 여기서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지금 직원들의 어떤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관리자, 윗선들만이 의사소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불공정하다고 느끼다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전체적인 우리 글의 구조를 바라보게 되면은, 이때 글의 구조는 전체 대조의 방식으로 사용이 되고 있는 것이고, 쌍방의 의사소통과 일방의 의사소통에 대한 차이점을 명확하게 알고 계시면은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이 될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번 다음 글의 주제는 무엇인지 고르시오. 1번 문제의 정답은 2번이 되겠죠. 지금 우리가 어떤 평가라는 하나의 과정이 들어갔었을 때 윗선에서, 그러니까 관리자만 평가가 들어가느냐 아니면 밑에 부하 직원까지 소통이 되느냐,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되는 것이므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평가 과정에서 직원 참여의 중요성이 되겠습니다. 중요성. 자, 그러면 1번은 2번으로 보시면 되겠고, 자, 그런데
여러분들 아마 1번에 1번 선지를 했는 그 수험생들이 많을 것입니다. 1번에 1번 같은 경우에는 관리자와 직원의 의사소통의 중요성 물론 맞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좀 많이 착각을 하시겠죠. 근데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제는 분명히 평가 과정에서 지금 직원들이 상호 의사소통을 하느냐 아니면은 일방의 그 관리자만 이렇게 평가 요소에만 참여할 수 있냐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정답은 2번이 주제가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윗글을 바탕으로 회사에서 직원들이 업무 평가를 실시한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가장 적절한 것이 되는데 자 그러면 우리 전체적인 주제의 흐름으로 봤었을 때 3번이 정답이 되는 것이겠죠. 직원 자신도 업무 평가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직원들이 업무 평가에 참여를 했었을 때 상호 의사소통을 한다고 직원들이 느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뒤에 그 3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16쪽에 3번 문제에서 나오고 있는 문제는 A에 들어갈 단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이 되는데 자 지금 A에 들어가고 있는 우리 아까 단어는 상호 또는 쌍방에 나왔었죠. 서로 상호 간의 의사소통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 없는 것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간접적. 1번과 2번과 4번 같은 경우는 상호와 쌍방, 양방이라는 것은 서로 연관되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3번은 간접이 그러니까 서로 상호 연관되는 내용이 아닌 것이기 때문에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번까지 이렇게 전체 크게 3문제를 저희가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나머지에 대한 내용에 대한 문제 유형도 다 이런 문제 유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똑같이 한번 바라보시면 되겠죠. 자, 4번 문제로 가게 되면은 4번에서 5번 두 문제가 되겠습니다. 4번 문제로 가게 되면은 역시 주제가 되겠고 5번 문제는 역시 빈칸에 들어갈 적절한 말이 되겠습니다. 문맥적인 의미를 통해서 추론하는 과정이 되겠고 그래서 그 지문을 보시게 되면은 인플레이션이다 라고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미리 문제를 풀어봤기 때문에 이 인플레이션은 전체 지문에 대한 핵심어가 되겠습니다. 핵심어. 인플레이션은 그 다음에 오른쪽에 삶의 주요한 걱정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왜? 물가 상승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장래 계획을 세우는 것을 어렵게 만듭니다. 그리고 오른쪽으로 가면은 미래의 문제들이 자주 우리로 하여금 미래에 대한 우리의 계획을 변경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즉 여기까지 우리가 내용을 간단하게 추론해 봤었을 때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은 우리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뭔가 지금 안 좋은 상황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먼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웠을 때 이 인플레이션 때문에 계획은 변경될 수 있다라는 정도로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을 보시게 되면 이제 예를 들어 예컨대 예를 들어 또는 가령 이런 접속어들은 예시가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수험생 여러분들이 여기서 잘 좀 보셔야 되는 게 예시에 지금 글의 구조가 나왔을 때는 여러분들 문제에 대응이 된다라는 것을 꼭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 글을 쓰는 사람들 또는 문제를 출제하는 사람들이 지문에 나와 있는 글의 구조 중에서 예시가 들어가고 있는 것을 상당히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볼 수가 있거든요. 왜 그렇게 볼 수 있느냐라고 하게 되면은 예시 같은 경우에는 앞에 나오고 있는 중요 핵심어라든지 또는 글의 중심 문장에 대해서 보다 명확하고 그 수험생들에게 좀 더 부연 설명을 해줄 수 있는 것이므로 예시가 나올 때는 반드시 문제와 대응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고 그렇게 지문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앞으로 전개되고 있는 이 예시가 어떻게 문제와 대응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예시가 들어가게 되면은 신생아의 부모라고 하면서 내용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쭉. 자, 예시까지 여러분들이 거기 5천만 원이 들게 될지도 모른다라고 해서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인플레이션 때문에 옛날에 가지고 있는 어떤 금전적인 가치가 후대에 와서 시간이 흘러서 많이 물가가 상승되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끝에서 세 번째 줄을 보시게 되면은 인플레이션이 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밀어 올려 자신들이 예상했던 경비 위에 나오고 있는 것 그대로 지금 글쓴이의 관점이 가지고 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밀어 올리다 자신들이 예상했던 경비보다 훨씬 더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계획이 변경이 될 수 있다라는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용이 올라가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지금 은퇴한 노년층 분들이 어쩔 수 없이 물가가 상승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계획을 변경시켜서 결국은 노동인구로 다시 시장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는 그런 지문 유형이 되는 것이므로 4번의 정답은 3번이 되는 것입니다. 인플레이션이 미래 계획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느냐라는 3번이 정답이 되겠고 5번 문제의 정답은 1번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글의 흐름으로 보아 A에 들어갈 적절한 문장을 고르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6번은 이제 하나의 문제로 구성이 되고 있는 것인데 역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라고 했었을 때 이런 지문이 나왔을 때는 글의 구조가 어떤 구조를 지니고 있는지 그 글의 구조를 전개시키기 위해서 어떤 방식들이 사용이 되고 있는지 그거를 좀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자, 여러분들 여기서 지금 사용이 되고 있는 글의 전개 방식은 글의 구조는 유추가 되겠습니다. 유추. 자, 이 유추라는 것은 좀 약간 좀 이론이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유추라는 것은 A 대 B는 C와 D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A와 B와 그 다음에 C와 D가 어떤 연관관계가 있느냐. 여기 보시면은 얘랑 그 다음에 얘랑 여기 사이에 공통된 공통된 속성이 있다라는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전에 황소개구리와 우리말이라는 어떤 이제 하나의 글이 있었었는데 이 A 부분을 보시게 되면은 A가 황소개구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B는 토종참개구리. 그러니까 황소개구리가 무분별하게 유입이 되어서 토종참개구리의 위기, 우리 자연 생태 질서에 어떤 위기 초래가 왔다라는 것이 되는데 글쓴이는 요거를 사실 얘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전체 주제는 이게 맞거든요. 이 C와 D의 관계를 보게 되면은 이 C 같은 경우는 이제 외래어가 되겠습니다. 외래어가 무분별하게 도입이 되면서 외래어가 무분별하게 들어오게 되면서 우리 말이 위기에 초래했다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글쓴이는 이 C와 D를 얘기하기 위해서 E와 유사한 뭐를 가지고 오고 있느냐, 이 A와 B를 가지고 오고 있다라는 정도로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글의 구조에서 유추라는 것은 공통된 속성, 그 공통된 속성을 통해서 글의 주제를 이끌어 나가고 있는 글의 구조 방식이라고 이해를 하면은 상당히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6번 문제를 통해서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두 번째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이제 질문을 통해서 이렇게 내용이 전개가 되고 있는 것이고 두 번째 줄 끝부분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물품에 대한 관심을 끌고 물품의 중요성을 전달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밑에 줄에는 두 손으로 정중하게 음식이 담긴 쟁반을 가져다 주도록 교육받는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가지고 있는 속성은 어떤 속성을 지니고 있느냐라고 하게 되면은 조심성이 되는 것이겠죠. 조심성. 이 부분이 A와 B라고 했었을 때 A와 B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조심성이 되겠습니다. 조심성. 그 다음에 이제 밑으로 내려가서 이와 같은 원리는 당신이 공개 연설을 하고 있는 동안 들고 있는 모든 것이 적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줄에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청중이 알게 하고 싶다. 이것도 역시 여러분들 문맥적인 의미를 보게 되면은 조심성이 들어가고 있는 거죠. 조심성. 그러면은 6번 문제에서 가지고 있는 마지막 A에 들어갈 적절한 빈칸은 여기서 가지고 있는 게 조심성이고 여기서 가지고 있는 게 조심성이니까 조심성이 들어가고 있는 선지를 고르게 되면은 정답이 될 것입니다. 정답 3번이 되겠죠. 조심스러운 태도로 대상의 중요성을 드러내야 한다. 이렇게 유추와 관련된 글의 구조가 나오면은 공통된 속성만 여러분들이 잘 뽑게 되면은 문제 쉽게 푸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6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7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번 문제. 7번 문제도 역시 마찬가지 A 부분에 빈칸이 되는 것이겠네요. A에 들어갈 수 있는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우선 내용을 보게 되면은 서로 다른 재화 용역은 서로 다른 가치를 지니고 있다라는 것으로 내용이 진술이 되고 있고 국가 수입 회계라고 해서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바로 밑에 줄을 잠깐 한번 보시겠습니다. 국가 수입 회계라는 것은 생산의 가치를 측정하는 것을 요하는데 이 생산의 가치를 측정하는 요한다라는 것은 바로 밑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측정할 수 있는 가장 흔한 방법으로는 국내 총 생산 GDP라고 나오고 있으면서 국경 내에서 1년 동안 생산된 1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모든 재화와 용역을 합친 것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또 역시 예시가 나오고 있죠. 문제와 대응이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자, 예를 들어 두 번째 줄로 내려가면은 자발적인 노동은 돈을 지불받지 않는 서비스 제공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나오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비록 같은 일이 유급 청소 도우미에 의해 행해질 때 GDP에 포함되지만 가족에 의해 행해진 가사는 GDP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흔히 가정에서 우리 엄마가 나를 위해서 밥을 해주고 또는 우리 엄마가 나를 위해서 빨래를 해주고 또는 청소를 해주고 사실 이게 가정이 아니고 다른 곳으로 가게 되면은 어머니들이 당연히 돈을 받고 하게 되는 임금이 되는 거거든요. 노동.
노동에 대한 임금 대가가 되는 것인데 이게 우리 집에서 이런 행위를 했었을 때 이런 임금 노동에 대한 대가가 나오느냐? 그렇지는 않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경우들은 공식적인 GDP 계산이 A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위의 선지에서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문맥적인 의미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선지를 고르는 것이 정답이 되겠죠. 그래서 1번 모든 실제 생산을 포함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7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8번에서 10번까지 세 문제를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8번 문제의 조건은 주장이 되겠네요. 그리고 9번은 사원끼리 나눈 대화 위에 나오고 있는 지문을 전체 이해를 했을 때 문제를 풀면 되는 것이겠고, 그리고 10번 문제는 추론하고 적용시키는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지문에 나오고 있는 내용을 잠깐 보면은 인터넷은 제시할 수 있는 자유로운 공간이다라고 나오고 있고, 온갖 종류의 쓸모없는 인터넷은 온갖 종류의 쓸모없는 자료로도 가득 찰 수 있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허접스러운 자료가 나오면서 체계적인 지식이, 즉 인터넷의 어떤 정보의 단점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인터넷에 대한 정보에 대한 단점은 쓸모없다, 쓸데없는 자료가 많다라는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을 보시게 되면 세 번째 줄에 책의 경우가 나오고 있는데 이 책의 경우는 인터넷의 경우와 서로 글의 구조가 어떻게 되느냐? 대조가 되는 것이겠죠. 대조. 책의 경우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긍정적인 관점으로 이끌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책의 경우에는 독자들이 신뢰할 만한 정보와 신뢰할 수 없는 정보를 식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다양한 여가 장치들이 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 여가 장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주목을 하도록 하십시오. 인터넷상에, 그러면 인터넷상에서는 뭐가 되느냐? 여가 장치가 없다라는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되는 것이겠죠. 여러분들 저기 인터넷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 이제 많이 하시다 보면은 가끔씩 뭐 악플을 남기는 경우도 사실 있는 거잖아요. 이게 책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생각을 잘 해보시게 돼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책을 집필을 하셔서 책을 출판사에 냈다라고 했었을 때 그때는 정말 많은 사람들의 노력과 또는 안 좋은 문장이 있으면 그런 안 좋은 문장을 수정이나 삭제를 하고 계속 끊임없는 이런 여가 장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한 편에, 그러니까 한 권의 좋은 책이 나올 수가 있는데 인터넷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내가 바로 생각하고 있는 나의 생각을 아무 주저 없이 이렇게 이렇게 할 수 있는 내용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가 장치가 없는 것으로 인터넷은 여가 장치가 없고 책은 여가 장치가 있다라고 하면서 책의 긍정적인 내용을 이끌어주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인터넷상에서는 소비자를 오염된 정보로부터 보호해주지 그래서 못한다라는 것이고, 자료에 대한 자유가 생산자의 결정에 있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요거는 9번의 2번 선지가 되는 요거는 이따 다시 한 번 더 설명하겠습니다. 책임 있는 개인이나 단체에 의해 제공되는 어떤 형태의 지침과 여가 장치가 필요하다라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8번 문제의 주제는 이제 뭐가 되느냐? 인터넷이 가지고 있는 이런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느냐? 일정한 하나의 지침이라든지 여가 장치가 필요하다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가 장치라든지 지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고르면 답이 될 수 있는 것이므로 8번의 정답은 3번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9번은 이 글을 읽은 사원끼리 나눈 대화. 아까 제가 잠깐 좀 전에 요 지문은 9번의 2번과 대응되는 지문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 지문에서 끝에서 세 번째 줄이 되겠습니다. 자료에 대한 자유가 생산자의 결정에 있다는 것은 인정하지만이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9번의 2번을 보게 되면은 자유를 인정해주지 않는다. 아까 앞에서 인정한다라고 나오고 있었죠. 여기서 지금 진술 자체가 불일치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9번의 정답은 2번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10번 이 글을 바탕으로 공지사항의 고지가 되겠습니다. 우선 저의 저작물이 여기저기 떠돌고 있습니다. 저작권은 저에게 있습니다. 일부 회원 중에 저의 저작물을 활용해서 글을 쓰고 올리고 있는 것을 내가 알고 있으니까 기분이 나쁩니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신중을 가해 주십시오. 신중을 기해 주십시오. 라는 부탁의 말과 함께 지문이 끝이 나고 있는데 정답 2번이 되는 것이겠죠. 2번. 저작권의 위배가 되었을 때 글을 올린 회원 당사자가 책임을 지게 됩니다. 라는 것으로 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0번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다음 쪽 11번에서 12번 문제까지 20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쪽도 역시 마찬가지. 여기서 나오고 있는 지문도 역시 이게 나옵니다. 유추가 나오고 있습니다. 유추.
자, 유추가 나오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역시 공통된 속성, 그것만 잘 뽑아내면은 정답으로 쉽게 유추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11번 문제는 A에 들어갈 수 있는 말 빈칸이 되는 것이겠고, 그 다음에 12번은 문맥적인 흐름을 바탕으로 적용시키는 자세에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라는 문제가 되는데, 자, 여러분들 우선 지문을 보게 되면은 인간의 흐름을 조종하는 인간 시스템이 나오고 있고, 딱 보니까 어떻습니까? 인간 시스템, 기계적인 시스템이 나오고 있는데, 인간에 해당하는 시스템은 긍정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기계에 해당하는 시스템은 부정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겠죠. 인간적인 시스템은 기계적인 시스템보다 즉각적인 반응을 잘 한다가 나오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지문에서 나오고 있는 가령 예컨대 그 예시 부분을 보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 교차로가 있습니다. 사거리 교차로가 있는데 길이 엄청 밀릴 때 하필이면은 이쪽과 이쪽 차선에 있는 요 두 길 쪽만 엄청나게 차가 밀려 있는 거죠. 하지만은 시간은 똑같은 시간으로 배분이 되어 있었을 때 기계는 어떻습니까? 기계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인위적으로 조작을 하지 않는 한 정해진 대로 차가 이쪽에서 이쪽에는 없으면은 이쪽만 좀 많은 시간을 투자해가지고 빼게 되면 빨리빨리 이렇게 교통 흐름이 이렇게 진행이 될 수 있는데, 기계는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죠. 하지만 교통 순경, 이 경찰분들이 이렇게 이제 그 기계 장치에 가서 인간적인 시스템으로 교통 수신호 같은 거 있잖아요. 뭐 TCP라고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뭐 이런 TCP 같은 걸로 뭐 이렇게 이제 가세요 교통이 그 교통경찰관이 수신호를 하는 순간 오히려 기계적인 시스템보다 인간 시스템이 훨씬 더 용이하고 훨씬 더 쉽게 갈 수 있다라는 것이 이 글의 관점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에 나오고 있는 이 A, B 부분과 그 다음에 두 번째 문단이 되겠습니다. 회의의 엄격한 규칙에도 거기서부터 하나, 둘, 셋, 네 줄, 이 부분이 바로 C와 D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공통된 사례, 공통점만 뽑으시면 바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11번은 3번이 정답이 되겠죠. 균형 잡힌 대화의 흐름을 유지할 수 있다라는 3번이 정답이 되겠고, 12번 문제를 보게 되면은 정답은 1번이 되는데, 회의를 할 때 규칙은 어느 정도 필요하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 12번의 1번 선지가 또 이게 무슨 말이냐라고 하게 되면은 기본적인 시스템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인간의 시스템도 기본적인 시스템이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차가 밀린다고 제가 가가지고 거기다가 TCP 교통 수신호를 하게 되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당연히 생각을 하겠죠. 그러니까 기본적인 시스템이라는 것은 그분들은 경찰관 분들은 가서 당연히 법적으로 그런 것들이 다 허용이 되고 법적으로 존중받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가서 교통 수신호를 하게 되면은 기계적인 시스템은 잠깐 멈추고 인간의 시스템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경찰관 그런 수신호에 따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시스템은 있다라는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 12번 문제도 약간 좀 어렵게 생각하시는 수험생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서 기본적인 시스템에 해당하는 인간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2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거기 2번 문제는 2번 선지는 거기 정해진 순서대로 정해진 순서가 틀렸다라고 생각하면 되겠고, 3번과 4번, 3번은 조금 사회자, 중재자의 역할이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 4번 선지를 보게 되면 중재자의 역할을 한다. 중재자는 참여자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는 겁니까? 맞습니다. 사회자가 하는 것이겠죠. 사회자의 역할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선지 4번도 틀렸습니다. 그래서 12번의 정답 1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21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1쪽으로 가면은 역시 A에 쓰일 수 있는 내용으로 빈칸 적절한 것들, 그리고 사원들의 대화에다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전체적인 문맥적인 흐름만 잘 보면 되는 것이겠네요. 자, 지문을 보면은 켈리는 어떤 사람의 평판이 그 사람이 앞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어떤 사람의 평판이 그 사람을 앞선다라는 것은 이것은 전체 글의 주제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강사가 도착하기 전에 되겠습니다. 세 번째 줄에 그의 짧은 묘사를 다른 사람이 학생들에게 해준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선생님이 어떤 강의에서 특강 강사를 모셨는데 30명이라는 학생을 나누고 난 뒤에 이 특강 강사에 대해서 어떤 짧은 묘사를 해주게 되는 것이겠죠. 짧은 묘사를 해줄 때 이 A라는 30명의 그룹에서는 이 사람은 이런 성격이 있어요. 그 다음에 B라는 30명의 그룹이 있을 때는 이 특강 강사는 이런 성격이 있습니다 라는 것을 사전에 미리 고지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뜻한 사람이라는 묘사를 듣는 학생들은 차가운 사람이라고 묘사를 듣는 학생보다 그 강사를 상당히 더 사력 있고,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다른 사람이 미리 그 사람에 대해서 이 사람의 성격이 어떻다라고 해서 하고 똑같이 강의를 하고 똑같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서로 다른 말의 조건을 들었을 때 서로 반응이 다를 수가 있다가 되겠습니다. 그런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3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죠. 기대감은 평가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2번이 정답이 되겠고, 14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3번. 이거는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아닙니다.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그걸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기대감이라는 것이 결국 사람들의 인식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이 되겠지, 기대에 부응하기 위한다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14번의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번 선지에 나오고 있는 이 플라시보 같은 경우에는 마음에 들게 하다라는 라틴어가 되는데, 예를 들어서 몸이 아픈 사람이 있습니다. 몸이 아픈 사람이 있는데 사실 이 약은 효력이 없는 약이에요. 그런데 이 약 먹으면 낫습니다, 이 약 먹으면 낫습니다라고 했는데 진짜 그 사람이 그렇게 믿어버리는 거죠. 그렇게 진짜 믿어서 몸이 좋아지는, 마음에 들게 하다라는 플라시보, 라틴어에 해당하는 용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4번의 정답은 3번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5번으로 가서 A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이 되는데, 자, 호기심이라는 지금 핵심 어휘가 나오고 있으면서 우리는 호기심을 탐구로 생각하다, 배우고 이해하고 하면서 알고 싶어하다, 어떤 사람들은 호기심을 참견하게 좋아하는 것으로 여긴다, 결국 개인적인 질문들을 하며 우리가 참견하게 하지 않는가. 하지만 그 둘 사이는 차이가 있다가 되겠습니다. 차이가 있다, 이 관점 잘 이해해야 되겠죠. 참견하게 좋아하는 사람들은 질문을 하고 이어서 주어진 답변들에 대해 저울질을 시작한다. 그들의 의도는 다른 사람들에 대해 배우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포인트는 여기입니다. 아마 누가 더 낫거나 못한지를 결정하기를 원하면서 비교하는 것이다가 나오고 있는데, 중요한 건 뒤쪽에 반면하게 되겠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역접에 해당하는 접속어가 나왔을 때 앞의 관점에 반대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앞쪽에서는 어떤 여러 판단들이 지금 내포가 되어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뒤쪽은 내포가 되지 않은 것으로, 가치 판단이 없다라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와 관련된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는 것이겠네요. 자, 그 다음에 22쪽과 23쪽의 16번, 17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6번 문제는 주제, 그리고 17번은 빈칸에 들어갈 적절한 문장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한 실험에 참여를 했다고 상상을 해봐라. 무해한 주사액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 방에서 여러분들의 또 다른 시험자를 지금 만나게 되는데, 다른 피혈자들은 지금 매우 화가 나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똑같은 주사를 맞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미리 연기를 하는 거죠. 연기. 사실 아무것도 없는 그냥 주사액인데, 이 사람들이 이걸 먹고 감정에 지금 뭔가 동조를 하고 있구나, 뭔가 지금 이상하게 감정이 변화하고 있구나, 지금 이런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지금 계속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 되면서 끝에서 5번째 줄을 보시게 되면은, 이를 알지 못한다. 나중에 여러분은 대기실에서 주사를 맞은 후에 어떤 감정이 들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받게 되는데, 여러분은 분명 그 주사가 그렇게 느끼도록 만들었다라고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맞는 것이겠죠. 다시 말해 같은 경우는 이 앞에 있는 관점에 대해서 그대로 가지고 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감정의 원인을 관련도 전혀 없는 주사액의 탓으로 돌리고 있다, 이런 선지가 나오면 정답이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17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고, 그 다음에 16번 문제 위로 올라가겠습니다. 전체 주제, 주변의 반응이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이 되는 것이겠죠. 주사액을 맞고 난 뒤에 주변 사람들의 여러 감정 변화된 모습을 바라보면 내가 어떤 식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이 되기 때문에 16번의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18번 문제로 넘어가면은, 자, 18번 문제 빈칸은 지금 A가 되는데, 이 A에 대한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전체적인 흐름을 쭉 보게 되면은 내비게이션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비게이션이 과연 어떤 경로로 최적화된 도로를 잘 이용할 수 있게 되느냐라는 하나의 글의 구조가 나오고 있으면서 끝에서 4번째 줄을 보겠습니다. 내비게이션 전체 시스템이 양질을 갖기 위해서는 적은 정보량으로는 불가능하다. 이러한 점에서 그것은 전화기 팩스 그리고 이메일과 유사한데, 한 사람 혹은 두 사람만이 그것을 가지고 있다면, 즉 적은 사람들이 사용을 했을 때가 아니라 뒤에는 뭐가 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사용을 하는 다른 관점에 와야 되겠죠. 대조이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빈칸 A는 뭐가 되느냐? 사용자의 수가 많아야 한다라는 사용자 수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9번에서 21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2강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조금만 집중하도록 하십시오. 자, 이번에는 정부가 주장하고 있는 녹색 성장이라고 해서 19번 문제는 주장,
글쓴이의 주제가 되는 것이겠고, 20번은 적절하지 않은 대화, 그 다음에 21번은 주어진 흐름에서 문맥적인 의미를 골라내는 어휘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지문을 보게 되면 정부가 주장하는 녹색 성장이 되는데, 녹색 성장이 여러분들 핵심어가 되겠습니다. 녹색 성장은 여러분들 아마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건데, 녹색 성장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그냥 흔히 지금의 어떤 문맥적인 흐름을 보게 되면은 산림이 이렇게 우거져 있는, 우리가 자연을 보호해야 한다, 이런 개념이 들어가고 있는 내용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과연 녹색인지 회색인지 한번 생각해 보자는 내용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역사적인 의미에서 녹색이라는 단어는 원래 생태학 환경보호론보다는 핵무기에 반대한다라는 우리가 기존에 미처 몰랐던 상식이 나오고 있죠. 그 다음에 60년대 70년대 내용이 쭉 이어지면서, 자, 여기는 이제 우리가 한번 잘 봐야 되는데, 60년대와 70년대 대부분의 핵실험은 사막이나 바다에서 이루어졌고, 그 실험을 중단하지 못해도 그곳에서 목격자가 된다라는 것은 핵실험을 하고 있느냐 안 하느냐, 내가 그것을 감시를 하겠다, 감시자가 되는 것이겠죠. 감시. 자, 그리고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정부가 원자력에 전적으로 의존하기로 결정을 했다라는 측면에서 정부는 녹색이 아니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 정부는 더 많은 원자력 발전소를 짓기 위해 노력하기에 그 노력은 어떻게 포장을 하든지 간에 정부는 녹색이 아니다, 반녹색이다 라는 내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19번 문제 쉽게 이해 가실 겁니다. 정답 3번이 되겠죠. 정부의 원전 정책은 녹색 정책이라고 부를 수 없다. 3번이 정답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20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녹색 성장의 의미를 핵무기에 반대하고 있는 의미로만 지금 사용하고 있다가 되겠습니다. 거기 20번 문제는 선지가 조금 빠진 것 같습니다. 여기 내용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확실하게 이게 정답이 되려고 하면은 녹색 성장의 의미를 핵무기에 반대하는 의미로만 지금 사용하고 있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미로만 지금 사용이 되고 있다라는 선지를 기준으로 했었을 때 2번이 정답이 되는 것이겠죠. 21번은 제가 아까 문맥적인 의미를 통해서 감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렇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강은 글의 주제와 그 다음에 추론과 관련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봤는데, 상당히 지문 주어진 조건에 대해서 문제를 묻고 있는 여러 유형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처음에 수업 들어가기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항상 문제를 풀 때 아무 생각 없이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라 이 글의 구조가 어떤 구조를 지니고 있는지, 또는 이 글의 구조에서 나는 어떤 일관된 논리로 문제를 접근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아까 제가 좀 전에 유추라는 글의 구조가 나왔을 때는 이러한 형식으로 문제를 풀어야 된다라고 하나의 방법을 제가 제시해 드렸는데,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 꼭 일관된 논리로 문제를 접근한다라는 것을 꼭 명심해 두고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3강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